2023년 늦가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은 유난히 스산했다. 해질녘 이면 짙은 안개가 계곡을 따라 스며들었고 마을 사람들은 일찍이 문을 걸어 잠갔다. 이 고요한 마을에 서울에서 온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름은 이정우, 40대 초반의 전직 강력계 형사였다. 그는 몇 년 전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옷을 벗고 세상과의 단절을 택한 채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마을 외곽의 낡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며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었다. 또 그 꿈인가? 새벽녘,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꿈속에는 늘 자신이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사건의 희생자가 나타났다. 그 사건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어느 날 밤, 마을을 뒤흔드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을 외곽에 홀로 사는 노파, 김순례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그녀의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목에는 선명한 교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다. 이곳에서 살인사건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이정우였다. 마을의 유일한 외부인이자 전직 형사였던 그에게 마을 이장 박노인이 다급하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형사 시절의 본능이 되살아난 듯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마을 이장 박노인과 젊은 청년 김민준이 그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이 형사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마을에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다니. 박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정우는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응시하며 말했다. 강도 살인으로 보이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물건들이 어지럽혀져 있지만 귀중품이 사라진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준이 불안한 듯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마을에 낯선 사람은 이 형사님밖에 없는데. 김민준의 말에 이정우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서울에서 파견된 경찰들이 도착했고 수사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깊은 산골 마을의 특성상 단서는 찾기 어려웠다. 경찰은 외부인인 이정우를 1순위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이정우 씨, 사건 당일 밤 알리바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담당 형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정우는 담담하게 말했다. 오두막에 혼자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왔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혼자 삽니다. 그의 진술은 너무나도 간단했고 오히려 의심을 샀다. 경찰은 그를 압박했지만 이정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마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김순례 노파의 옆집에 살던 이웃 주민 최영희 씨가 실종된 것이다.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이정우를 향한 의심을 더욱 굳혔다. 이 형사님, 정말 당신이 아니라고 해도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찾을 겁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를 알면서도 묵묵히 사건을 파고들었다. 그는 김순례 노파의 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난장판이 된 집안에서 유독 하나의 물건만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다. 낡은 성경책이었다. 성경책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누군가 일부러 그곳에 놓아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강도라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리가 없는데. 그는 성경책을 펼쳤고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순례 노파와 함께 앳된 얼굴의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마을 이장 박노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묘하게 김민준과 닮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1973년 여름 숲속 개울가라고 적혀 있었다. 이정우는 박노인을 찾아갔다. 박노인은 마을의 최고 어른이자 김순례 노파와 오랜 이웃이었다. 그는 마을의 산증인이었다. 이장님, 김순례 할머니 집에서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비밀을 감추려는 듯한 미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건 아주 오래전 사진이네. 젊은 시절의 나하고 그리고 민준이 아버지 일세. 김동수.
김민준 씨 아버지요? 그런데 왜 사진이 이렇게 낡았죠? 김민준 씨는 젊은데. 민준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네. 민준이는 우리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야.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김순례 할머니가 걷어 키웠지. 할머니는 민준이를 친손자처럼 아끼셨어. 이정우는 의아했다. 김민준이 고아라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야기였다. 그는 김민준을 다시 만났다. 김민준은 마을에서 젊은 축에 속했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잠시 도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인물이었다. 민준 씨, 김순례 할머니가 당신을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태어납니까? 오히려 할머니의 죽음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도 슬픕니다. 하지만 제가 할머니와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늘 잔소리만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마다 간섭하고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특히 제가 서울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사이요? 왜요? 당신을 키워주신 분인데. 할머니는 제가 서울에서 하던 일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돈을 좀 벌어보려 하면 늘 반대하셨죠. 그 돈은 검은 돈이다. 손대지 마라 하시면서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건가 싶었죠. 이정우는 김민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김민준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김민준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취직했었다. 하지만 몇 년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마을로 돌아왔다. 민준 씨,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이 마을로 돌아왔습니까? 대기업이라면 안정적인 직장인데. 김민준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냥 도시 생활이 힘들어서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도 연로하셨고요. 이정우는 김민준의 진술이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다. 그는 김민준이 서울에서 다녔던 대학과 회사에 연락해 김민준의 행적을 조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민준은 대학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막대한 빚을 지고 있었다. 회사에서도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해고당한 전력이 있었다. 해고 직후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이 마을에 나타난 것이었다. 이정우는 김민준이 돈 때문에 김순례 노파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순례 노파는 가난한 노인이었다. 그녀에게서 빼앗을 만한 돈이 있을 리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할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고 가진 것이라곤 낡은 집 한 채뿐이었다. 그는 다시 김순례 노파의 집으로 향했다. 성경책을 다시 살펴보던 중 그는 성경책의 특정 구절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밑줄 옆에는 작은 글씨로 숲속, 오래된 나무, 계곡 옆이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는 김순례 노파의 필체였다. 이정우는 직감했다. 이것은 김순례 노파가 남긴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성경책을 들고 마을 뒷산의 숲으로 향했다. 숲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오래된 나무를 찾기 시작했다. 한참을 헤매던 그는 숲 가장자리에 우뚝 솟아있는 거대한 고목을 발견했다. 나무는 수백 년은 좋게 되어 보였고 그 옆으로는 작은 계곡이 흐르고 있었다. 나무 밑동을 살펴보던 그는 흙 속에 묻혀있는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함께 오래된 통장 여러 개가 들어있었다. 통장에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 예치되어 있었다. 김순례 노파의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지만 그 금액은 그녀의 평범한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일기장은 김순례 노파의 것이었다.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김순례 노파는 젊은 시절 이 마을에 살던 부유한 지주 집안의 하녀였다. 지주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처녀였던 김순례 노파를 강간했다. 김순례 노파는 임신을 했고 지주의 아들은 그녀를 협박하여 아이를 몰래 낳아버리라고 했다. 김순례 노파는 아이를 낳았지만 지주의 아들은 아이를 버리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김순례 노파는 차마 아이를 버릴 수 없었고 몰래 아이를 키웠다. 그 아이가 바로 김민준의 아버지 김동수였다. 일기장에는 김민준의 아버지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지주 집안에 복수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주의 아들을 찾아가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돈을 요구했다. 지주의 아들은 김민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민준의 아버지는 만족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결국 지주의 아들은 김민준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다. 김순례 노파는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 지주 집안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아들이 지주에게서 받은 돈을 몰래 빼돌려 이 통장들에 숨겨두었다. 그 돈은 아들이 지주에게서 받은 마지막 돈이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지주 집안의 비밀과 아들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돈을 언젠가 진실을 밝힐 증거로 사용하려 했지만 동시에 이 돈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까 두려워했다. 이정우는 일기장을 읽으며 경악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김순례 노파는 일기장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민준이가 이 모든 것을 알게 될까 두렵다. 그 아이는 너무나도 아버지를 닮았다. 그 아이가 이 돈을 알게 되면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것이다. 이 돈은 검은 돈이다. 절대 손대서는 안 된다. 이정우는 김민준이 김순례 노파의 친손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김민준이 할머니를 살해한 이유도 짐작할 수 있었다. 김민준은 할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와 할머니의 비극적인 과거, 그리고 지주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할머니가 숨겨둔 돈의 존재도. 그 돈은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어쩌면 자신의 가문의 비극과 관련된 돈이었다. 그는 김민준을 다시 찾아갔다. 김민준은 여전히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정우는 김민준에게 일기장을 내밀었다. 민준 씨,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돈의 존재도요? 김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일기장을 보더니 이내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숨겨둔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주 집안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숨겨둔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 돈은 제 아버지의 피값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죽였습니까? 그 돈 때문에? 김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울부짖었다. 아닙니다. 저는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돈을 찾으려 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저에게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검은 돈이다. 너까지 불행해질 필요는 없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할머니가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고 그만. 김민준은 울면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할머니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지만 돈에 대한 욕심과 아버지의 복수심에 눈이 멀어 우발적으로 할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종된 이웃 주민 최영희 씨는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가 김민준이 할머니를 밀치는 것을 목격했고 김민준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녀를 납치하여 숲속의 폐가에 감금했던 것이다. 최영희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정우는 김민준의 자백을 듣고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가 대를 이어 이어져 내려오면서 결국 또 다른 비극을 낳은 것이었다. 그는 김민준을 경찰에 넘겼다.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이정우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 김민준의 자백은 우발적인 살인이었지만 김순례 노파의 목에는 교살 흔적이 선명했다. 우발적인 충돌로 인한 사망이라면 교살 흔적이 남을 리 없었다. 그리고 김순례 노파의 집은 강도 살인처럼 어지럽혀져 있었다. 김민준의 진술과는 다른 점이었다. 이정우는 다시 박노인을 찾아갔다. 박노인은 김순례 노파의 일기장에 나온 지주의 아들과 동갑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젊은 남자 중 한 명은 박노인과 닮아 있었다. 이장님, 김순례 할머니의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이장님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장님도 지주 집안의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까? 박노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알고 있었네. 지주 집안의 아들과 나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네. 그 녀석이 김순례 씨를 강간하고 아이를 낳게 한 사실도 알고 있었지.
그리고 김동수가 그 녀석에게 살해당했다는 것도. 그렇다면 왜 침묵하셨습니까? 왜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네. 지주 집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가 그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어. 진실을 밝히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될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네. 그런데 김순례 할머니의 죽음에는 이장님과 관련이 없습니까? 할머니의 목에는 교살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그날 밤 나도 김순례 집에 갔었네. 이정우의 눈이 커졌다. 무슨 일로요? 김순례가 나에게 연락을 했네. 민준이가 일기장을 발견하고 돈을 찾고 있다고. 민준이가 그 검은 돈에 손대면 안 된다고 막아달라고 했어. 나는 민준이를 설득하러 갔네. 그런데 이미 민준이가 할머니와 다투고 있었어. 민준이가 할머니를 밀치고 할머니가 쓰러졌네. 나는 너무 놀라서 민준이를 말리려 했는데 그 순간 민준이가 나를 밀치고 도망쳤네. 그런데 그때 얼굴을 분간할 수 없는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 할머니와 시비가 있었지. 그리고 그 남자가 할머니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고 말릴 사이도 없이 할머니가 쓰러졌어. 박노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김순례를 살리려 했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리고 그 남자가 도망친 후 나는 김순례의 목에 남아있는 교살 흔적을 발견했네. 민준이가 우발적으로 밀쳤다고 해도 교살 흔적은 남을 수 없지. 나는 민준이가 아닌 그 뒤에 나타난 마스크를 쓴 낯선 남자가 김순례를 살해했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그 범인이 지주 집안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김순례의 죽음을 강도 살인으로 위장했네. 민준이를 보호하고 동시에 진범을 찾으려고. 이정우는 혼란스러웠다. 박노인이 김순례 노파를 살해한 진범을 숨기려 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박노인 자신이 진범인가? 이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례 할머니를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나였네. 이정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장님이라니요? 왜요? 나는 김순례를 사랑했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서로 사랑했어. 하지만 지주 집안의 아들 때문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지. 김순례는 아들을 낳았고 나는 그녀를 떠날 수밖에 없었네. 나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김순례가 민준이에게 그 돈을 주려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는 민준이를 설득하려 했네. 하지만 민준이가 할머니를 밀치고 도망친 후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김순례 할머니와 싸움이 생겼을 때 나는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네. 나는 민준이가 아닌 뒤에 나타난 남자가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생각하네. 박노인은 흐느꼈다. 하지만 내가 김순례를 살리려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네. 박노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마스크를 쓴 남자는 김순례에게 일기장과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 그 돈은 자신의 할아버지가 김동수에게 준 돈이었고 자신들의 가문에 대한 치명적인 비밀이 담겨 있었으니까. 김순례는 거부했고 그 남자가 김순례의 목을 졸랐네. 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겁이 나서 나서지 못했네. 너무나도 두려웠네. 그 남자는 김순례를 살해한 후 민준이가 할머니를 밀치고 달아난 것을 보고는 민준이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것 같네. 나는 김순례의 죽음을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고 민준이를 보호하려 했네. 동시에 그 낯선 남자가 지주의 손자이고 그가 진범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비겁했네. 이정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살인이나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비극적인 역사가 얽히고 설킨 거대한 음모의 실체였다. 지주 집안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기 위한 살인이었던 것이다. 이정우는 박노인의 진술을 토대로 지주 집안의 현 당주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막강한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이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주의 손자가 김순례 노파를 찾아왔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지주의 손자가 사건 당일 마을 근처에서 사용한 고속도로 통행 기록과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김순례 노파의 집 앞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지주의 손자가 김순례 노파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정우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지주의 손자를 찾아갔다. 지주의 손자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이정우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김순례 노파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김민준이 할머니를 밀치는 것을 보고는 이 기회를 이용해 김민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법정에서 김민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그는 우발적인 사고였지만 그가 할머니를 밀친 행위가 죽음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지주의 손자의 계획적인 살인과 박노인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재판의 양상은 달라졌다. 김민준은 심신미약과 우발적인 범행이 참작되어 형량을 감경받았다. 반면 지주의 손자는 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노인 또한 진실을 숨긴 죄로 처벌을 받았다. 김민준은 출소 후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 그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며 할머니의 유언처럼 검은 돈에 손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정우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아무리 깊이 숨겨져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는 다시 형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검은 숲의 속삭임은 이제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시청하신 영상 이야기가 즐거웠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